솔직히 장인어른이 딸 부자라서 그냥 최부자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고 장인어른에겐 깍듯하게 대하고 있으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올해 50줄에 들어선 음식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말 그대로 딸 부잣집 셋째 딸과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찾기까지 너무 힘들었던 과정이 있어서 오늘은 아픈 과거도 훌훌 털어버릴 겸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최부잣집 셋째 딸과 결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거 다 뻥이에요. 당연히 얼굴은 보고 결혼했죠.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건 친구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시원시원한 여자애가 있다며 만나보라고 하길래 호기심에 만나봤는데 처음 만난 아내는 개그맨 뺨치는 입담을 가졌어요. 어찌나 말을 맛깔나게 하는지 정말 개그맨 저리 가라 할 정도였죠. 소개팅 내내 웃느라 혼났네요. 워낙 재미있고 재치 넘치는 성격인지라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렇게 썸을 타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상하게 10시만 되면 집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좀 엄하셔서 통금을 정해놓으셨거든. 이러는 겁니다. 처음엔 농담이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90년대 초반이고 이미 대학생인 딸에게 통금을 정해놓는 아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재미있는 여자의 아빠라면 굉장히 너그럽고 웃음이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전부 오해였습니다. 정말 엄하신 분이셨어요. 물론 나중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한술 더 뜬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를 우연히 집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락부락한 외모도 무서웠지만 말투가 어찌나 거칠던지 듣기만 해도 오싹했거든요. 정말 그 아이랑 하나도 닮질 않은 거예요. 그 아이는 호리호리한데 아빠는 거의 육체미 선수 뺨치는 체격이었죠. 게다가 저를 보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 하신 말이 자네 누군데 남의 집 딸을 밤늦게 데리고 다니는 거야? 이 말이었어요. 밤 9시 40분에 도착했는데 밤늦게 다닌다고 해서 놀랐고 당장이라도 때릴 듯이 흥분하신 목소리에 2번 놀랐고 마지막으로 놀란 건 아버지의 주먹이 제 머리통만 해서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배를 타시던 선장님이셨는데 무릎을 다치고 난 후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수산물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몸을 거칠게 쓰던 분이라 그런지 체격이 상당히 좋으셨어요. 그래도 그땐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질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여자아이, 그리고 그 여자아이 아버지는 엄청 무서운 사람, 이 정도만 기억했고 제가 군대에 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잊게 되었죠. 그렇게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 후 취직하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요리를 배우게 됐는데 뒤늦게 적성을 깨우치게 돼서 요리사 자격증을 닥치는 대로 취득하고 현장에서 일을 했죠. 그랬더니 나름 업계에서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의 업을 찾다가 자그마한 요리학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자기 PR 시대잖아요. 아무래도 요리학원 강사도 TV 출연이나 강의를 안 하면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터라 방송계나 출판계 쪽에 영업을 많이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돈을 얼마 주지도 않는데 지방까지 내려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방 강의장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출판 쪽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더군요. 여전히 입담 좋은 그녀와 유쾌한 시간을 가졌고 제가 집필한 원고를 보여줬더니 그녀는 조금만 다듬어서 책을 내자 하는 겁니다. 책을 출판한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다 보니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됐고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만나고 있을 때 그녀에게 물었죠.
근데 요즘은 통금 시간이 없나 보네. 10시 지나도 말이 없어. 그랬더니 그녀는 깔깔 웃으면서 내 나이가 몇 갠데 통금이야. 대신 요즘은 언니들이랑 엄마가 더 닥달이야. 시집 언제 가냐고. 자기는 언제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올 거야? 여자친구랑 만난 지 3년 가까이 됐고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름이 조금은 알려지고 있을 때라서 이참에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친의 아버지를 뵈러 집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예전엔 서울에 있는 집이었다면 이젠 여친의 부모님이 계신 고향 바닷가로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마치 원정 경기 가는 야구선수 기분이더군요. 여친의 부모님은 그곳에서 횟집을 아주 크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마 어딘지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나름 그 동네에선 아주 유명한 횟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에서 방귀 좀 끼는 지방 유지 수준은 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여친의 어머니를 뵙게 됐죠. 외모는 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서글서글한 인상인데 말속엔 칼을 품은 듯이 톡톡 찌르시더군요. 한마디로 여자친구와는 너무 다른 말투였습니다. 딸은 대부분 엄마의 외모를 안 닮으면 식습관이나 체형 아니면 엄마의 말투를 닮는다는데 장모님의 외모는 너무 싸늘했고 말투도 재미있는 여친과는 180도 달랐어요. 게다가 여친 어머니의 말투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요리 강사로 일한다는 말에 여친의 어머니는 어디서 골라와도 꼭 티가 나게 골라왔네. 나중에 강사로 안 풀리면 우리 횟집 주방에서 일하려고? 이러시는 겁니다. 물론 횟집 주방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뜻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듣고 나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더군요. 어쨌든 여친의 어머니는 저를 은근슬쩍 돌려가며 싫다는 티를 팍팍 냈어요. 근데 그날 인사를 드리면서 처갓집의 권력 구조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은 장모님이었고 몸이 많이 다치신 장인어른은 그냥 바다가 좋아서 횟집을 운영하는 머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언니들은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인데 워낙 숫기도 없고 말수가 적은 타입이더군요. 그것도 신기하더군요. 여자친구랑 또 180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장난기 많고 활달하고 그런데 처형들은 정말 조용하고 고상하고 그렇더군요. 대신 장인어른을 닮아서인지 타고난 골격이 좀 커 보였습니다. 어쨌든 처형들은 성격이 정말 차분해서 그런지 저에게 공격적이지도 않고 말씀도 따뜻하게 해주는 분들이셨어요. 한마디로 말해 처갓집에서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오직 장모님 뿐이었죠.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점수를 좀 따려고 처갓집에 가서 횟집 반찬을 좀 보다가 장모님에게 장모님, 모듬회 한 상으로 나갈 때 기본 반찬으로 호박 요리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 개발 중인 호박 요리가 하나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위가 대단하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벌레 보듯 하면서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가게 장사 잘 되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자네 앞날이나 생각해서 호박 연구나 많이 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한마디만 하면 장모님은 기를 죽이는 한마디를 꼭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장모님 외에 모두들 저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어찌저찌 하며 날짜 잡아서 결혼식도 올리고 그랬네요. 남들과 별 차이 없이 무난하게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 장모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데 선수셨거든요. 사실 첫째 그리고 둘째 사위가 의사고 변호사였습니다. 셋째 사위인 저만 요리 강사였던 거죠.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의사 변호사를 높게 평가할 겁니다. 거기다가 첫째 의사 사위는
TV 프로그램까지 출연해서 인지도도 있던 상태였고, 둘째 변호사 사위는 굵직굵직한 사건도 맡아서 승소가 높은 변호사였거든요. 당연히 처가에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저는 거의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의사 사위, 아이고 우리 변호사 사위, 거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솔직히 저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장모님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너무 티가 나니까 제 입장에선 주눅이 좀 들더라고요. 저야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있어도 있는 듯 없어도 없는 듯 하니까 장모님은 관심도 주질 않더군요. 그나마 무서운 줄 알았던 호랑이 장인어른이 저에게 늘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주 한 잔 같이 기울여 주시며 장모님께서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장인어른께서 횟집을 하니까 요리사 사위가 최고라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인어른 덕분에 그나마 처가에 가는 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형들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장모님의 무례한 말이 시작되면 처형들이 와서 오히려 미안해하고 장모님에게 엄마는 제부한테 그런 말을 왜 해? 제부도 요리 업계에선 유명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제 편을 들곤 했습니다. 물론 손윗동서인 의사와 변호사들도 저한테 예의를 지켰고요.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장모님만 이상하게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내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물어봤죠. 장모님은 나를 왜 싫어하시는 걸까? 혹시 물어본 적 있어? 글쎄, 나도 모르겠네. 내가 의사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예전에 나처럼 생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셨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운 건가?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냥 잠이나 자. 도저히 장모님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갈등이 쌓여갔지만 풀지는 못하고 체험만 났을 때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지방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마침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더군요. 저희 집인데도 장모님 때문에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집까지 오셨으니 불편함을 꾹 참고 무슨 일로 서울까지 오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눈을 흘기시더니 자네는 손윗동서가 이번에 병원 개업한 걸 아직도 모르나? 이런 날엔 일찍 가서 개업 축하도 좀 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제가 의사 사위가 개업을 하는 날까지 어떻게 일일이 챙기겠어요. 게다가 왕복 6시간 걸리는 지방에서 강의를 마치고 왔는데 장모님의 톡 쏘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질 수가 없어서 장모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외울 기념일이 많아서 깜빡했네요. 오늘은 옆집 강아지 생일에 옆집 고양이 생일이고 뒷집 부부 결혼기념일에 그 옆집은 제삿날이라서 제가 일일이 못 챙겼네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 딴에는 평소 재치 넘치는 와이프한테 배운 말솜씨로 은근히 돌려가서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저의 재치 실력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장모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자네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건가?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뭔가? 뭐? 걔 생일을 어디다가 비교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어쩐지 처음 올 때부터 당당하게 주방을 들락거리네 만에 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지금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정말 무섭게 쏘아붙이시더군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을 대로 넘은 터라 어차피 수습도 안 되고 저는 장모님이 화를 내는데도 못 들은 척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처가와는 연락도 하지 않았죠. 처음엔 제가 워낙 장모님한테 구박만 받으니까 저를 지지해주던 아내도 몇 달간 처가와 연락도 안 하니까 슬슬 장모님 편을 들더군요. 여보, 이번엔 아빠 생신인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반성 많이 했으니까 바뀌셨을 거야. 솔직히 감정이 싹 가시질 않아서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니니까 큰 마음 먹고 처가로 내려갔습니다. 대신 이번에 제가 개발 중인 소스를 좀 선보이면 어떨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돈가스용으로 만든 소스인데 굳이 돈가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뿌려서 찍어 먹으면 맛있는 소스였거든요. 그래서 처가 식구들한테 선보일 겸 몇 개 싸서 내려갔습니다. 처가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첫째 의사사위는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저를 반겨주고 다른 처가 식구들도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며 반가워하는 겁니다. 근데 한눈에 봐도 아직 식사 전이더군요. 그래서 소스도 선보일 겸 간만에 처가 식구들에게 점수도 좀 딸 겸 제가 요즘 서울 청담동 고급 한정식당에서 유행하는 요리 하나 해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개발 중인 소스도 있는데 그거랑 같이 선을 좀 보일까 하는데 어떠세요? 이러면서 분위기를 잡았죠. 첫째 동서는 혹시 청담동 무슨 식당에서 유행하는 요리 아니냐며 바람을 잡아주더라고요. 저 형들도 제부가 요리사인데 실력 발휘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박수를 쳐줬고요. 그래서 얼른 주방에 가서 주방장님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주방장님도 흔쾌히 주방 한 켠을 쓰라고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리 세팅을 끝내놓고 재료를 싹 갈아서 어느 정도 요리를 시작했는데 장모님이 씩씩거리며 들어오시더니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왜 신성한 주방에 들어가서 칼질을 하고 난리야? 재수없게 당장 나가! 하시며 저를 밀쳐내는 겁니다.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바쁜 시간에 주방을 독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저도 요리사인데 사위 자격으로 주방 좀 쓰는 게 그렇게도 안 이꾸우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취급을 당하니까 기분이 확 상해서 알았어요. 안 들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주방을 나오는데 마침 늦게 온 둘째 사위 변호사하고 마주친 겁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서로 인사 나누고 저는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변호사 사위가 장모님에게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생선 냄새는 아니고 어디서 비린내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뭔 냄새죠? 이러더군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앞에 가는 제가 들릴 정도로 어디서 이상한 구린내 나는 소스를 누가 가져와서 가게에 구린내가 좀 퍼졌어. 신경 쓰지 말게나. 이러는 겁니다. 둘째 사위는 그냥 다른 냄새가 난다고 했을 뿐인데 장모님은 굳이 제가 만든 소스를 구린내라고 표현하며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확 돌아보며 앞치마를 바닥에 확 내동댕이 쳤죠. 그 모습이 장모님 보시기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지 자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싸가지 없게 봤지만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이구만. 어디 남의 주방에서 이딴 행동을 해? 그럼 이 냄새가 자네 냄새지 누구 냄새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어서 제 소스 보고 구린내라뇨. 어머니가 더 구리십니다. 의사 변호사 사위만 챙기는 어머니가 더 냄새나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제 뺨을 후려치시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물론 제가 선을 넘긴 넘었지만 뺨을 맞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땐 저도 눈이 돌아가 있었거든요. 매일 무시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뺨 맞는 소리에 사람들 다 쳐다보고 마침 그걸 목격한 처형들이 장모님 뜯어 말리고 아내 역시 소리치고 아주 난장판이 됐죠. 저는 기분이 확 상했지만 그래도 장모님하고 몸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후 몇 번이나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는데 다 안 받아버렸고 아내 역시 자기 엄마가 너무 심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하는 건 아니니 한번 만나보자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의사나 변호사 사위나 챙기라고 그래. 나는 이제 다시는 처가 안 갈 거니까. 그리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오늘부터 공부해서 변호사든 변호사 할애비든 뭐라도 될 거니까 두고 보라고 해. 악에 받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게 되더군요. 근데 진짜로 악심을 품은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전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조그만 학원 운영하다가 돈 좀 떨어지면 강의 좀 다니고 그러다가 개인 레슨도 하고 뭔가 구심점이 없었는데 일단 악에 바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 소스에 더욱더 매진하기로 했죠. 같이 연구했던 선배를 만나서 돈가스뿐만 아니라 어디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 소스로 만들어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에 빠져서 노력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소스 개발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 얼굴도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입담 좋은 아내는 가끔 도시락 싸와서 내가 무슨 독립투사 마누라도 아니고 서대문형무소 면회 오는 것 같아. 그래도 소스 독립투사 아내니까 이렇게 외쳐야 하나? 대한소스 만세다. 이렇게 재치있게 저의 기분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늘 저만 바라봐주며 웃음으로 힘을 주는 아내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제가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됐지만 어쨌든 저는 성공해서 장모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 집념이 통했는지 저희가 개발한 소스는 대형 식재료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됐고 저는 어엿한 요리사 사장님이란 타이틀을 달게 됐어요. 한번 대형 업체를 뚫으니까 여기저기서 계약을 맺자고 하더군요.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학원 강사하는 것보단 수백 배 돈을 벌게 됐어요. 그 계약서를 보고 아내가 하루 종일 행복해하는데 그걸 보는 제가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내가 보기엔 오빠가 의사 변호사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이참에 우리 엄마한테 가서 자랑 좀 해. 내가 바로 대한민국 소스 독립을 위해 비밀리에 투쟁한 돈가스 열사입니다. 대한소스 만세! 이렇게 가서 말하면 어때? 아내는 우스갯소리로 그랬겠지만 저는 귀가 번쩍 트이더군요. 어차피 제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바로 장모님 때문이었으니까 슬슬 저도 금이환영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런 명분 없이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노렸죠. 아내는 마침 장인어른의 다친 부위가 약간 도져서 운전하실 때마다 무릎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니까 차를 하나 바꿔드리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벤츠 한 대 뽑아드리면 게임 끝이다.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의사 사위 변호사 사위라도 장인어른한테 벤츠는 못 뽑아줄 테니까요. 그래서 바로 계약해서 최고급형으로 한 대 뽑아서 처가와 연락 끊은 지 3년 만에 바로 처가로 향했습니다. 간만에 처가로 간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가게 앞에서 저희를 마중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벤츠가 도착하니까 손님인 줄 알았는지 장인어른은 다른 데를 보시고 발레 파킹 해주는 알바생이 대신 오길래 창문을 멋지게 열고 장인어른! 하고 크게 불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제서야 저를 보고 갑자기 고급차를 어떻게 타고 왔냐며 눈이 동그랗게 커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소스 개발에 성공했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잘 된 건가? 이러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인사를 드린 후에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장모님은 어디 계세요? 간만에 인사드리고 싶은데. 이랬습니다. 장인어른은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장모님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장모님은 여전히 억척스럽고 표독스럽게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하고 싶지도 않은 큰 절을 올리고 난 후 그동안 돈 좀 많이 벌었다며 허세를 좀 떨었습니다. 그리고 용돈 쓰시라고 각각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막내 사위가 최고라며 좋아하시는데 장모님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도 돈 있네. 이깟 100만 원 별로 대단한 건 아니니까 자네 올라가는 기름값이나 하게나. 그리고 그 소스 말인데 너무 달어.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야.
이러면서 재수 없는 말씀을 계속 내뱉으시더군요. 아니, 부러우면 부럽다고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잘 돼서 좋다고 형식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고생해서 만든 소스에 저주를 퍼부으니까 다시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으니까 다른 데선 못 구해서 안달입니다. 혹시 나중에 창거리에 소스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장모님은 특별히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이렇게 지기 싫어서 저도 한마디 던지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장모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었으니까 일단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있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장모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 소스가 나중엔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먹다 보면 단맛이 너무 강해져서 나중에 다른 재료 맛을 해친다는 평이 많더군요. 그래서 아는 형님과 노력을 해서 맛을 잡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럴수록 소스 매출은 떨어지고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한번 무너진 도미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반품에 반품이 생기고 다른 기업에서 찾질 않으니까 연쇄적으로 반품만 쌓이더니 이런 걸 막아줄 경험자가 없으니 그냥 망해버리게 되더군요. 그렇게 폐업을 하는데 순식간이었습니다. 고생은 몇 년인데 망하는 건 몇 달도 안 걸리더군요. 너무 허탈하니까 술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너무 허탈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걱정 말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런 위로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요. 매일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울다가 웃다가 그냥 잠이 들었다가 또 울고 웃고 그렇게 보냈네요. 그 와중에 아내는 저를 재기시켜보겠다고 일단 장모님에게 SOS를 보냈나 봅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셋째는 싸가지가 없어서 우리 주방에선 절대 안 쓸 거야. 이랬다는 사실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거죠. 근데 인생이란 모른다고 하잖아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불행의 골이 깊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봉우리도 엄청 높았습니다. 제 소스가 망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해외에서 터진 거예요. 우연히 그 소스를 접한 유럽에서 이 소스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수소문을 했다가 저와 연락이 닿은 거죠. 오히려 국내 대기업 갑질에 싼 값에 넘기고 여기저기 박리담회로 돈을 벌었다면 이번에는 해외에 전량 수출하는 조건으로 다시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한류분까지 일면서 한국 식재료 소스 인기가 높아진 터라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졌죠. 역시 사람은 죽으란 법만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다시 기계를 돌리는데 아내랑 아이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몇 달간 너무 행복했고 다시 몇 달간 지옥을 맛보다가 다시 시작하는 기분. 이거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이상하게 불행이 처가 식구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나 봐요. 일단 첫째 사위가 개업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터지면서 첫째는 거의 정신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외출을 안 하게 되었어요. 참 안쓰럽더군요. 게다가 둘째 사위는 이상하게 맡은 사건마다 소송에 지게 되고 사건을 맡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됐나 봅니다. 저한테도 잘하는 둘째 사위였는데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불행은 장인 장모님이 운영하던 횟집에 큰 불이 나버린 거예요.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인해 생겼다곤 하는데 지금도 화재가 왜 그렇게 크게 났는지 미스테리하다고 합니다. 전기 합선 후에 옆에 불이 크게 번질 만한 인화성 물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식재료밖에 없는데 불이 크게 번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스프링클러랑 안전장치도 전부 다 설치했는데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꺼번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장인 장모님은 일단 가게를 복구하기 전까지 딸네 집에서 신세를 좀 질까 했는데 아무래도 첫째 둘째 사위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긴 와야겠는데 저랑 장모님 사이가 엄청 안 좋으니까 많이 주저하셨나 봐요. 그걸 아내가 귀뜸을 하더군요. 물론 저도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엄마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듯해서 일단 제가 지방 출장 갔다고 거짓말을 한 후 모텔에서 자는 걸로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편하게 집에서 쉬시도록 제 딴에는 배려를 한 거였어요. 그렇게 한 3일쯤 지났나?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오더니 소주 한잔 하자는 이야기셨어요. 솔직히 장인어른이 이미 사실을 다 알고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장인어른을 만났죠. 술을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네, 왜 우리 마누라가 자네를 싫어하는 줄 아나? 정말 궁금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자네가 의사나 변호사가 아니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네가 요리사 사위라서 싫어하는 거야.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저도 정색하고 물어봤죠. 장모님도 횟집 하시면서 한때 요리도 해보신 걸로 아는데 요리사를 왜 싫어하세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사실은 제 아내가 장모님이 낳은 딸이 아니라 혼외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께서 민감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순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고 순간순간 놓쳤던 것들이 떠오르더군요. 식구들과 전혀 닮지 않은 아내의 외모, 재미있고 유쾌한 아내와 달리 식구들 모두 무뚝뚝하고 공격적인 말투, 처형들은 아빠를 많이 닮아서 골격이 큰데 아내만 호리호리했던 이유, 그 모든 궁금증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요리사라서 싫어하셨냐고 물으니까 장인어른 대답이 셋째가 횟집 물려받으려고 요리사를 데려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 자네 장모가 횟집에 대한 애착이 엄청났거든. 근데 친딸도 아닌 애가 요리사를 데려왔으니까 많이 경계를 했나봐. 이러시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띵하고 맞은 기분이더군요. 어쩐지 처음 만났을 때 장모님이 저를 보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골라와도 꼭 티가 나게 골라왔다고, 나중에 강사로 안 풀리면 우리 횟집 주방에서 일할 거냐고 하셨던 말이요. 그 말에는 뼈가 있었던 거죠. 친딸도 아닌데 평생을 키운 장모님이 대단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옹졸하단 생각도 들더군요. 아무리 장인어른이 사고쳐서 데려온 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키웠으면 친딸처럼 대해줬으면 될 텐데 왜 미리 짐작해서 요리사 사위만 이잡듯이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술도 좀 들어갔겠다. 알딸딸한 기분에 장모님한테 따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장인어른이 굳고 말리시더군요. 어차피 저는 이제 모든 게 잘 풀리지 않았냐며 그래서 말해준 거라고요. 그리고 사실 장모님도 저의 소스 공장이 망하면 횟집을 물려주려고 한답니다. 장인어른이 속에 있는 비밀까지 싹 털어놓으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사고쳐서 데려온 딸을 평생을 다해 키운 것도 대단하시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키운 딸이 하필 데려온 게 요리사였으니까 장모님이 의심 아닌 의심도 할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내는 저에게 하나뿐인 사람이고 비록 아내를 낳은 친모는 아니지만 장모님은 장모님이니까요. 어쨌든 아내의 출생 비밀은 지금까지도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 후 횟집은 다시 원상복구됐습니다. 처가도 예전처럼 평온하게 됐고요. 저도 소스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끔 주말에 처가에 가곤 합니다. 가서 소스에 어울리는 신메뉴를 개발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주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직접 시식 반응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장모님과 합의하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서울에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장모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장모님 역시 소스 신메뉴를 보시면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